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것만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그래서 영업외 비용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 나머지 맞는 것 좀 읽어보시고,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의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뭐 건물이나 토지나 기계장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채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합산한다고 했는데, 이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채 공채를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이제 채권을 사라고 하죠. 근데 액면은 20만 원인데 시가는 18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그건 갭이 2만 원 생기죠. 2만 원. 그 2만 원만 자산에 합산하는 거죠. 2만 원만. 그래서 여기 전체 금액을 합산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근데 답이 두 개예요. 유형자산을 현물 출시할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되겠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그래서 이건 답이 두 개로 본 거예요. 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한 다음에 유가증권을 당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당기 순손익의 차익은 얼마인가?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한 분계는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으로 가잖아요. 기타 포괄손익계획으로. 근데 여기선 손익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를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만 해서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죠. 주당 만원, 1000주를. 그런데 결산에 가보니까 주당 1,500원, 1000주를. 500원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아마도 1000주 곱하기 500원 하면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평가 이익이. 그래서 1000주 곱하기 500원 하면 50만원 생기죠. 오른 금액만 따지지 뭐 오른 금액만 50만원 생기니까 얘를 분기하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만원만 우리가 단기손익의 차이가 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 만약에 이걸 매도가능증권으로 봤다면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만원 이렇게 봤다면 얘는 단기손익에다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손익하고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할부 판매 상품에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당연히 판매자는 물건이 나가면서 제어가 인도되는 때 매출로 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안 받았더라도 외상으로 했더라도 할부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결국에. 그래도 물건은 남의 물건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제가 상품을 팔았어. 그런데 돈을 못 받았어. 그 상품 내 물건 아니죠. 외상 매출금 생겼으니까.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등 다 가산하죠.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자산에 포함한다. 딱 하나 빼고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 빼고 영업외 비용.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선적지 인도조건은 뭐예요? 선적지 인도조건. 배에다 실으면서 남의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 물건이 아니죠. 구매자의 물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일반주,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 외에 자기주식 처분이 감자차익 등 기타 자본잉여금을 구분한다.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 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나 이익 또는 해외자산 환산 이익이나 손실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요거는 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이죠. 이익잉여금. 잘못된 설명이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이다. 얘기해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제조원가라는 거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다른 말로 하면 제조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자서 더하면 돼요. 재료비 25만원, 화재보험료 공장거니까 5만원, 공장장 급여도 85,000원. 이건 아니고요. 영업부니까. 감가상각비 75,000원. 이것도 아니고요. 영업부니까. 임차료 12만원.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더하면은 58만원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비를 부문별로 배부하는 것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고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게 돼요. 보조부문을 제조부문에 다시 넣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복잡한 방법, 연립방정식법이라고 하죠. 보조부문의 비율을 다 존중해 주는 거죠. 그걸 상호배부법이라고 하죠. 가장 단순한 방법, 직접배부법이라고 하죠. 그거랑 직접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의 절충 방법, 단계배부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직접배부법은 정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아니죠. 상호배부법이 가장 높은 방법이에요. 상호배부법이. 다음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정상 개별원가는 제조간접비를 예정액을 잡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예정액을. 실제 개별원가와 정상 개별원가 모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제조간접비만 예정액을 잡아서 우리가 가는 게 정상 개별원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해서 제품별로 배부한다. 정상 개별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배부한다. 맞죠?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상 개별원가를 도입한 거다. 예정액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자, 제공품 계정을 머리에 그리면 기초 제공품하고 착수량이 차변성이죠. 제공품 T 계정의 차변성. 그러니까 다 완성한다면 합계가 1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봐봐요. 800개 하고 완성이 남은 거가 부족하잖아요. 150개가 남았다고 써 있네요. 이렇게 더하면 얘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1100개잖아. 그런데 얘랑 더하면 1100개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200개랑 900개를 더하면 1100개가 합계인데 이렇게 더하면 1100개가 안 되잖아. 모자르죠? 95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50개가 모자르죠. 150개가. 그것이 불량품이다. 불량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선품이라고 한다. 불량품의 전체는 150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상공소는 뭐의 5%로 가정한다?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불량품이 150개인데 공성품이 불량품이에요. 800개의 5%. 800개의 이게 완성품이니까 800개의 5%. 그러면 40개가 나오죠. 40개가 정상공선이다 이거죠. 40개가 정상공선이다. 아까 전체 분량은 150개였잖아. 40개가 정상이니까 비정상은 110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해년도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가 2,500원 많이 잡혔을 경우, 예정액이 2,500원이 많이 잡혔을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직접 조립이 필요 없고 간접 조립이 직접 농업이 필요 없고 간접 농업이 간접 경비 간접 조립이 2,000원, 간접 농업이 4,000원, 간접 경비 4,000원 더하면 얼마가 돼요? 더하면 2,000원, 4,000원, 4,000원 더하면 10,000원 되죠? 10,000원이 실제액이란 말이에요. 실제액. 그런데 예정액이 2,500원 많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이 실제액인데 예정액이 그거보다 2,500원 많다 그랬으니까 12,500원이 나오겠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게 아니고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공급자의 상호성명 등록번호가 들어가야죠. 공급자의 상호성명 등록번호. 공급 품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에다가 여기 공급가액과 세액이 하나 들어가죠. 세금.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공급자의 상호성명, 그리고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알겠습니까?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5만 달러를 수출하는데 11월 20일에 선적하고 배에 선적하는 기준이에요. 선적하는 기준. 수령하는 기준이 아니고 선적하는 기준으로 11월 20일 날에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이렇게 얘기하죠. 11월 20일자에 1,000원이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000원을 하면 되죠. 5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5천만 원 나오네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인, 거주자를 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150만 원 일단 공제해줘요.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에 하나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 원씩 공제하는데 여기는 100만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1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150만 원. 과세 표준을 잡기 전에 인적 공제 150만 원을 해준다 이거죠.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원천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는 날이에요. 지급받는 날.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고 지급받는 날. 통지 예금의 이자 통지 인출일로 본다는 얘기고요. 3번이 맞다는 거죠.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이건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날 이렇게 보는 거고요.